자, 이번 시간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3번이 중요합니다. 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아,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라는 얘기는 기대가 높아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기대가 높다고 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게요. 277페이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아까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예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1억에 대한 투하 자본이 들어가서 이게 투자 비용이에요. 투자 비용. 그 다음에 투하 자본. 시장 가치라고 하죠. 시장 가치. 그러면 예상 순수익을 예상합니다. 순수익을. 그래서 2천만 원의 순수익을 예상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 기대 수익률이 20%거든요. 자, 그러면서 요구 수익률을 봤어요. 요구는 최소한 보장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률을 얘기하죠. 그럼 10%라면 이걸 포기하고 이걸 투자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인데요. 자, 앞자만 딸게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나죠. 투자를 선택하고 투자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상승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투자를 안 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내가 투자하려는 비용의 가격만 올려놓는 거죠. 만약에 2억으로 껑충 튄다? 그럼 내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장기로 가서는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면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을 때도 투자를 판단해요. 근데 만약에 요구가 더 커요? 그럼 투자를 기각하죠. 그럼 투자 수요가 줄면서 가치가 하락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1억이 아니라 내가 이 가격이 2천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100%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다는 취지는 딱 하나죠. 얘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자, 편법을 좀 써볼게요. 얘가 나중에 같아진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얘가 지금 크기 때문에 얘는 하락해야지만 같아집니다. 자, 얘는 지금 작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상승해야지만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본다면 오른쪽 277페이지의 관계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선택은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건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넘겨보시면은 그 278페이지 보시면 요구 수익률에 대한 구조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의 구조예요. 자,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그 구조가 되어 있을까? 자, 이제 입문 과정에서 잠깐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요구한다. 난 최소한 넌 10% 보장돼야 돼. 그러면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정확하게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됩니다. 국공채 수익률이나 정기예금 이자죠. 그럼 연 2% 준다.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시간의 대가라고 해요. 시간의 대가. 자,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자, 기회비용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요 10%의 기회가 나오는데 그 수익률을 포기하겠다는 비용, 셈입니다. 이건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 더하기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그 위험할수록 나는 할증을 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증률을 더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2% 나한테 달라는 얘기예요. 요구하겠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위험의 대가가 되죠.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말을 쓰다는 것은 얘는 개인의 투자자마다 틀려요. 그건 요구가 틀려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증률이 투자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일반 경제상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는 투자랑 동일합니다. 다르다는 건 위험할증이 다르고요. 앞쪽에서 피셔 효과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피셔라는 학자가 어빈 피셔가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장기 투자자는 인플레까지 고려하자.
그럼 예상 인플레율도 가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2%만큼 더 요구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죠. 그럼 상세관계라는 말을 써요.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기 때문에 자, 나는 더 높은 수익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상쇄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금은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기 때문에 나는 낮은 수익으로 낮은 위험이기 때문에 낮은 수익을 원한다. 상세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77페이지 가시면 상세라는 단어가 있죠. 상세라는 것은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비례한다. 그래서 어때요? 비례란 말을 쓰는 게 상세관계다.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야 된다. 그럼 모든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인데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위험을 2% 가산했다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수한다는 건 2% 내가 더 요구하니까 내가 감수하겠다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78페이지 가시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펜을 드시면요. 위험률은 안전한 거, 확실한 수익률 밑줄, 국공채 이자나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시간의 가치에 대한 대가. 자, 얘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한국은행에서 통화에 대해서 재정 정책을 써서 뭐 기준금리를 높였다. 그럼 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요구 수익도 높아지겠죠. 일반 경제 상황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만 가져가시고. 자, 위험 할증률이 투자자에 따라 달라요.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라는 자체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 내가 양도 차익, 또 위험을 낮추게 되고 이게 상승하게 되면 위험을 낮출 수 있고요. 그만큼 또 공제합니다. 가치가 올라가면 또 내가 어때요? 그만큼 또 공제할 수가 있고요. 자,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위험 할증률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 없으니까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에 따라 달라지겠죠. 주관적입니다. 그러면 위험 할증은 개별적인 투자 사업에 대한 체계적 위험의 대가며 투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에 따라서 할증률을 반영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와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좀 무관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피셔 효과는 피셔가 얘기했죠. 그래서 예상 인플레까지 요것을 반영하자. 그래서 이렇게 피셔 효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험이 크면 요구하는 데가 커지겠죠. 그럼 이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기울기라는 것은 이게 요구 수익률에 대한 기울기가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건 이 주어진 투자 곡선에서 어느 점이라도 만족의 차별이 없는 곡선인데, 자, 이건 제가 이따 후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중요한 게, 이 위험 혐오족이 중요합니다. 넘겨보시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 중립형은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수익에만 행동하는 거고요. 자, 위험 추구형은 자, 얘는 뭐냐면 높은 수익률을 획득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다 위험 회피형이 거의 투자자예요. 그래서 얘가 이 투자자가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을 높은 기대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됩니다. 투자자에 대한 위험 혐오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건데, 자, 그렇다면은 그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전 페이지의 279페이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위험 할증률이 개인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는데, 자, 그러면 그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 투자자를 우리가 위험 혐오적이라고 한다. 그럼 위험 혐오적은 위험을 거의 다 혐오하겠다는 거, 피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은요, 회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것과 같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투자자의 태도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세 가지 대안이 있어요. A와 그 다음에 B 대안, 그 다음에 C 대안이 있으면 A와 B는 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이 A, B가 있다고 한가요? 위험합니다. 예금에 비해서.
근데 C는 아까 무위험률이에요. 자, 무위험률은 무위험에 대한 자산의 수익률이죠. 그럼 이건 확실하죠. 위험하지 않아. 그럼 2% 주면 그냥 줘. 시간의 대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험을 모종은, 자, 만약에 동일 수익이 동일해요. 그럼 좀 덜 위험한 데 투자하죠.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는 거는 비합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수익과 위험을 분석하는 거는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다면, 만약에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10%, 수익 같구나. 그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요. 자, 이게 클수록 위험하거든요. 그럼 얘가 5%고 얘가 2%다. 그럼 얘가 낮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 B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감수하지 않았다면 무위험을 선택한 건 무위험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재밌게 합니다. 번지 점프를 해요, 갑돌이가. 11m 가장 공포스러운 애가 나오면 다리에 줄을 맵니다. 줄을 매서 뛰어내려요. 근데 가장 공포스러운 메다가 11m이기 때문에, 자, 얘가 신입생 한영에서 이 뛰어내리는데 안 뛰어내려요. 그럼 이건 위험 회피형이거든요. 근데 그냥 안 뛰어내릴까요? 돈 주면 뛸까요? 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라는 애와 그다음에 1000만 원만 주세요라는 애. 자, 그럼 100만 원 얘도 안 뛰고 1000만 원 안 뛰어. 10만 원도 안 뛰어. 그만큼 혐오해. 근데 1억 주면 뛸게요. 뒤에서 밀어주세요. 더 뛸게요. 이렇거든요. 그러면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면 대가가 주어지면 감수하겠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279 밑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는 덜 위험한 걸 투자하는 게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러면 2번 위험 회모적은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무위험일 밖에 없는데 무위험률에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번지 점프하는 애 1억 주면 뛰었어요. 그럼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으면 뛰겠다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는. 자, 만약에 그 유교 훈련에서 조가 뛰어내려. 저 고소공포증 있는데요. 밀어. 회피할 수 없죠. 이게 IMF예요. IMF는 피할 수 없죠.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그런데 그 혐오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 페이지 가시면 그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이 수익률에 대한, 요구 수익률에 대한 선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죠. 그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뒤에 나올 겁니다. 주어진 투자 곡선의 어느 점을 보더라도 만족의 차별이 없는 곡선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그립니다. 자, 요게 세로가 이제 수익률이고요. 자, 요게 이제 위험이에요. 자, 요게 이제 무위험률입니다. 무위험률은 위험하지 않잖아요. 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곡선에 대한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A와 B가 요구하는 게 다르다. 그럼 보세요. 저는, 자, 만약에 1억 주면 뛸 거예요. 전 1000만 원만 주세요. 전 2만 원만 주세요. 하는 애가 있죠. 그러면 1억을 달라는 애는 동일한 위험에서 어때요?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회피도가 높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혐오도가 높을수록 기울기는 가파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하냐면,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나는 위험이 싫어. 그럼 나는 회피도가 더 커서, 난 수익이 더 좋아. 수익을 주면 난 감수할게. 그 다음에 얘는 공격적이야. 공격적은 그냥 위험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 위험이 높더라도 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279페이지 가시면은, 자, 3번하고 4번 묶어보세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보수적인 것이 공격적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완만한 건요, 공격적이에요. 그 보수적보다 낮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래서 위험도가 더 큰 투자일수록 요구수익이 더 커지며 동일한 위험에서 또 요구수익이 다르게 나타나서 주관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차별 곡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280페이지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인데, 여기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다가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의 용어인데, 시장 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가치예요. 근데 투자 가치는 주관적으로 개인이 투자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 요구 수익률을 이용하거든요. 그럼 아까 요 식을 제가 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장 가치라는 거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이라는 자체, 요거는 내가 투자한 금액이에요.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하거든요. 시장 가치. 자, 그러면 시장 가치가 내가 20억짜리를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투자의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일단은. 자,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우리 객관적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 가치는 누구나 알기 때문에 투자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투자 가치라는 것은 예상에 대한 순수익이라는 건 장래 순수익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오는 거예요. 그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겠죠. 요구 수익이 커지겠죠.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투자 가치는 투자에 부여하는 미래 편익의 주관적인 현재 가치고요.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투자 가치는 순수익을 위험률, 위험할 쪽 예상 수익률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그 부동산 가치란 장래에 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장래의 기대 수익이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말을 써요. 그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이 커져. 그럼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은 어떤 게 나오냐면 위험의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밑에 보시면 위험의 회피입니다. 연결시키세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위험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무위험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국공치에 투자합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투자로 볼 수 없죠. 자, 이건 위험의 전가가 아니라 회피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 방법으로 수익이 확실한 투자 자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 것이다. 자, 그러면 전가는 달라요. 전가는 밑에 보시면은, 자, 아까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임대인이 임대를 올려버리거든. 임차인한테 전가시켜. 그럼 요게 제3자한테 그 위험을 떠맡기는 겁니다. 임대료를 인상시킨다든가 보험계약, 나중에 보험회사가 또 지겠죠. 하청계약, 리스, 변동금리 선호한다. 또 선분양은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죠. 처음 이자율을 수합시킨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수적은 수익을 낮게 잡는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이죠. 선택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항상 기대치를 낮게 해서 불을 극대화가 곤란하고, 가장 중요한 게 위험 조정률입니다. 이게 바로 처리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자,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더한 거를 위험 조정률이라고 그래요. 그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면 더하고, 자, 위험하지 않으면 또 빼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 기대된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켜요. 그죠? 그러면 요구하는 거를 감수해야 위험 정도에 따라 그만큼 위험을 더 해나간다는 거죠. 가장 선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위험의 관리 방법은 회피와 전가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잘 안 나오고요. 보유라는 건 그냥 가볍게 보세요. 보유는 내가 손실 자체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자세 스스로. 준비금이나 충당금 설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그걸 내겠다는 거죠. 위험의 통제는 위험의 통제라고 아직 나온 적은 없으나, 자, 위험에 대한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민감도. 자, 우리가 가문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탄력성하고 똑같아요. 탄력성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줘서 반응을 많이 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민감도 분석은 아직까지 시험 주제가 그 어떠한 이론상 물어보는 건 안 나오고요. 그럼 투입 요소에 따라서 그냥 산출결과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만 가볍게 떴어요. 그래서 민감도는 위험의 통제라고 합니다. 위험의 횟수를 줄이는 건데, 자, 여기도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민감도 분석으로 갈게요. 자, 이건 이제 위험의 통제다라고만, 위험을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자,
정의만 나왔었어요. 가문도 분석.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탄력성을 생각하시면 돼.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 자극이 독립변수면 반응이 종속변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입 요소를 찔러서 투입 요소에 대해서 투입 요소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글씨. 그 다음에 산출 결과라는 게 나옵니다. 투입 요소에 따른 산출 결과를 분석하는 건 민간동사. 그렇게 찍으시면 되는데요. 투입 요소가 위험 요소를 찍으죠. 그래서 산출 결과라는 건 수익률의 변동이에요. 수익률의 변동. 자, 그래서 우리가 A 대안에 같은 대안이라도 그 위험 요소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변하는 걸 보죠. 그러면 세금하고 영업 경비를 한번 볼게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럼 세금이 1% 상승 하락하게 되면 수익률이 상승 하락하겠죠. 그럼 만약에 세금이 1%가 상승했는데 얘는 수익률의 변동이 1%밖에 안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차이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얘는 1%만큼 했는데 30%가 올라갔다고 했다는 건 위험하거든요.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투자할 때, 또 간평할 때, 관리할 때 또 써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변할 때 종속변수에 얼마만큼 민감하냐를 나타내서 위험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가볼게요. 자, 위험의 통제로 갑니다. 민감도, 감도. 자, 그럼 1번 투입 요소 동그라미. 그래서 결과치 동그라미. 그래서 투입 요소에 따라서 산출 결과가 어떻게 변하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업비용 공시율이 위험 요소예요. 결과치가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집중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위험을 통제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영업 경비가 더 민감하다? 그럼 저 영업 경비의 위험 요소를 미리 컨트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나 부동산 개발에도 사용된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배울게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구하는 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밑에 282페이지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있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와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게 있는데, 자,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게 우리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가중평균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그래서 가중평균해서 곱해서 더해서 수익률을 산정해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282페이지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념상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게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측정합니다. 자, 수익은 장래 수익이고요. 자, 위험은 불확실합니다. 장래는 불확실성을 따르겠고요. 그 다음 수익은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나올지의 기대치를 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서 가중평균해서 구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에서 벗어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표준 편차거든요. 그럼 변동 가능성이 우리가 위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입문 과정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죠. 자, 이건 가중평균합니다. 곱해서 더했죠. 가중평균에서 구해요. 그럼 평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익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많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와 제곱이 분산이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는 우리가 가중평균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고요. 위험은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평균 분산 밑에 지배 원리라는 거. 자, 그럼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분산은 위험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지배 원리를 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A, B, C 대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기대 수익률을 봅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수익이 같아요. 그럼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는 게 얘거든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게 크면 위험해요. 작은 게 위험이 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하고 8%면 얘가 낮잖아. 그럼 A가 B를 지배한다 그래서 A를 선택하는 게 지배 원리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 C와 D를 묶어보세요. 표준 편차가 똑같아. 이게 위험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15%, 얘가 15%면 위험이 같아요. 그럼 수익 높은 거 선택해. 그럼 얘가 18이야. 얘는 얼마? 20이야. 그럼 얘를 선택해. 그럼 D가 C를 선택하거든. 그럼 A와 D가 선택이 되는데 좁혀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A와 D는 선택을 해서 어느 게 더 우수하다고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A가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고 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오류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보수적, 공격적이라는 건 선택이 가능하나 3번의 별표. 평균 분산 지배율은 동일한 수익하여서는 낮은 위험을 동일한 위험에서 높은 수익을 선택한다. 두 개 이상의 투자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데, 자, 수익률과 위험이 각각 다른 투자 안에서는 평균 분산 지배율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이계수가 나왔어요. 자, 그럼 변이계수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5%면 얘가 선택해요. 근데 변이계수는 상대적인 그 위험의 측정치거든요. 그래서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자, 변이계수 알고 싶은 게 위험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게 올라가고요. 표준 편차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요. 분모당 분자, 기대 수익률당 위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위험이 작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기대 수익률이 10%고 표준 편차가 5다. B가 기대 수익 20%고 표준 편차가 만약에 16%로 가정합시다. 그 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 평균 분산을 해보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투자인지를 알 수 없다. 변이계수로 봤을 땐 A는 변이계수 0.9고 B는 0.8이 나와요. 그럼 A가 더 낫죠. 따라서 A가 B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A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변이계수예요. 그래서 변이계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정리한 다음에 제가 포트폴리오로 가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입문 과정에서 곱해서 더하잖아요. 가중평균하는 게 수익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고요. 자, 기대 수익률에서 너무 벗어나면 위험한 게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자,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하는데 얘네들은 위험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성향에서 선택하지만 꼭 어떤 것이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변이계수예요. 자, 변이계수는 상대적인 위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자체적으로 이제 표준 편차가 올라가고 기대 수익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더 유리하더라.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텐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거든요. 그럼 학자들이 변이계수 다음에 나온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지금 A와 D 중에서 어떤 걸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 자, 지금 A와 D는 좋은 대안이거든요. 자, 보세요. 얘네들은 어떤 것이라도 A와 D를 봤을 때는, 자, A가 B를 지배했고 D가 C를 지배했다는 이 두 가지 대안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여서 포트폴리오하기 좋은 대안이야. 그럼 이 두 대안을 다 선택하자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84페이지 가시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288페이지 가시면은 최적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온 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익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해서 그 점들을 연결하는 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효율적 전선산에 투자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또 하나의 또 이 단원이기 때문에 제가 좀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 가시죠.